호텔 로비에 울려 퍼진 뺨 맞는 소리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이게 예의야? 어른한테 함부로 하는 거야? 정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명자는 뺨을 부여잡고 서 있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수십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당한 굴욕이었다. 죄송합니다. 간신히 나온 사과의 목소리는 떨렸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필사적으로 참으려 했지만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알겠어? 명자는 고개를 숙인 채 고개만 끄덕였다.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다. 엘리베이터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는 예리한 눈빛이 있다는 것을. 검사 김하은의 차갑게 변해가는 시선을 말이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의 따끈한 신작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은이라고 합니다. 공공수사부에서 국선전담 검사로 일하고 있어요. 변호사 출신이어서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마주할 때면 그들의 절망스러운 눈빛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누르곤 하죠. 아무래도 이 일이 쉽지만은 않거든요. 오늘도 여느 때처럼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도윤 씨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의 얼굴을 바라보니 어젯밤 야근으로 지친 모습이 역력했죠. 중견기업 재무관리팀 과장이라는 직책이 그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조용히 침실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이미 일어나 계셨어요. 이명자 어머님은 늘 새벽 오시면 분식점 준비를 위해 몸을 일으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어머님의 그런 성실함이 여전히 제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죠.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하은아, 너도 일찍 일어났구나. 도윤이는 아직 자고 있니? 어머님의 목소리는 언제나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워 보이셨어요. 아무래도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았거든요. 제가 간단히 아침을 차리는 동안 어머님은 분식점에 가져갈 재료들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김밥 속에 들어갈 단무지를 썰고 라면 스프를 포장해서 꺼내 정리하시는 모습이 익숙하면서도 안쓰러웠죠.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혼자서 작은 점포를 꾸려가시는 어머님을 보면 제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거든요. 사실 저는 재벌가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대기업 임원이나 의사, 변호사와 결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도윤 씨를 만나고 나서 그런 삶이 제게는 맞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아버지의 권위적인 태도와 끝없는 간섭이 숨막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결별하고 도윤 씨와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졌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사랑과 평범한 행복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윤 씨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하품을 하며 제게 다가왔어요. 하은아, 벌써 일어났구나. 몇 시야? 7시 조금 넘었어요. 어젯밤 야근하느라 힘드셨죠? 도윤 씨는 제 어깨를 가볍게 감쌌습니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했거든요. 어머님께서는 저희를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 뒤에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숨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어머님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죠.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하은아. 그냥 요즘 가게 일이 조금 힘들어서 그래.
어머님은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검사로 일하면서 사람들의 표정을 읽는 능력이 생겼거든요. 아침을 먹으면서도 어머님은 계속 무언가를 고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말씀도 적으셨고 밥도 거의 드시지 않으셨어요. 도윤 씨는 급하게 출근 준비를 하며 넥타이를 매고 있었죠. 재무관리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요즘 더욱 바빠졌다고 하셨거든요. 하은아,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저녁 먼저 먹고 있어. 네, 조심히 다녀와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도윤 씨가 현관문을 나서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분식점으로 가실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어머님,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릴까요? 괜찮다, 하은아. 버스 타고 가는 게 편해. 너도 출근 준비해야 하잖니. 어머님은 늘 그렇게 저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세요. 그런데 오늘따라 그런 모습이 더욱 마음에 걸렸죠. 저도 검찰청으로 향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승강기를 기다리는 동안 어머님께서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는 걸 봤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우셨죠?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뭔가 힘든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께서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하은아, 너희 걱정할 일 아니야. 어머니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아무래도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늘 그렇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세요. 검찰청에 도착해서도 어머님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담당할 사건들을 검토하면서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도윤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 표정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나도 그런 것 같긴 했는데. 가게 일이 힘드신가 보다고 생각했어. 도윤 씨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났어요. 저희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머님에 대한 마음은 같았거든요. 오후에 사건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어머님 분식점 앞을 지나쳤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적어 보였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계산대 앞에서 뭔가 서류를 들여다보고 계시더군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혹시 가게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도윤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머님도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셨죠. 저녁을 준비하면서 어머님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역시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평범했던 오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왠지 가슴 한편이 무거웠죠. 마치 큰 변화의 전조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이명자 어머님은 그날 오후 유독 마음이 무거우셨습니다. 분식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고등학교 동창 김순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명자야, 이번 주 토요일 동창회 있는 거 알지? 꼭 와야 해. 순이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그런데 명자 어머님은 왠지 내키지 않으셨어요. 동창회라는 건 언제나 그분에게는 부담스러운 자리였거든요. 순이야, 나는 바쁘니까 이번엔 그냥 빠질게. 아니야, 이번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모이는 거야. 꼭 와야 한다고. 순이가 계속 설득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참석하기로 하셨죠. 그런데 가슴 한편에서는 좋지 않은 예감이 계속 맴돌았어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명자 어머님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화려한 옷은 아니었죠.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 그리고 오래된 가죽 핸드백을 들고 나서셨습니다.
동창의 장소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호텔 레스토랑이었어요. 평소 어머님이 가시는 곳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린 천장과 고급스러운 테이블 세팅이 어머님을 위축시켰어요. 어머, 명자 왔네. 순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창들의 표정은 조금씩 달랐어요. 누구는 반가워하고 누구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세영이었어요. 세영은 명품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다른 동창들이 모두 그녀를 향해 시선을 돌렸거든요. 어머, 세영이 정말 오셨네. 역시 다르시네. 완전 귀부인 같아. 동창들의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세영은 그런 반응을 즐기는 듯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명자 어머님은 자리에 앉은 채로 세영을 바라보셨습니다. 학창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세영은 그때부터 명자를 유독 못살게 굴었어요. 집안이 어렵다고 놀리고 공부를 잘한다고 시기했죠. 어머, 이명자도 왔네? 세영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명자 어머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세영아. 잘 지냈니? 명자 어머님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영의 다음 말이 어머님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명자야, 내 아들이 우리 회사에 다닌다며? 박도윤이 맞지?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동창들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명자 어머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끼셨죠. 어떻게 그걸 알고 있니? 내가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 우리 회사 직원 명단은 다 파악하고 있거든. 세영의 목소리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으면서도 명자를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명자야, 내 아들 요즘 어떠니? 회사에서 잘 지내고 있어? 세영의 질문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뭔가 위협적인 느낌이 숨어 있었죠. 도윤이는 성실하게 잘 다니고 있어. 명자 어머님은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영은 빙긋 웃더니 폭탄 같은 말을 던졌어요. 그래. 그런데 말이야.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 구조조정도 있을 수 있고 말이지. 그 말을 들은 순간 명자 어머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세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세영은 더욱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어요. 아, 별거 아니야. 그냥 회사가 힘들어서 인력을 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특히 성과가 좋지 않은 직원들은 말이야. 세영의 말에는 분명한 암시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의 자리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명자 어머님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그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세영아, 도윤이는 성실한 아이야.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 하지만 명자야, 세상 일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세영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면서 말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승리를 만끽하는 것 같았죠.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세영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명자 어머님의 분식점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명자야, 아직도 분식점 하고 있어? 힘들지 않아? 그래도 성실하게 살고 있어. 어머, 대단하네.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세영의 말투는 겉으로는 격려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비하하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동창들도 그 분위기를 눈치채고 어색해했죠. 그런데 세영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녀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아, 맞다. 명자야, 내 아들 일 때문에 얘기할 게 있어. 명자 어머님은 온몸이 긴장되는 걸 느꼈습니다. 주변 동창들도 모두 귀를 기울였어요. 무슨 일인데? 우리 회사에서 내부 감사를 하고 있거든. 그런데 재무 쪽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세영의 말에 명자 어머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윤이 재무관리팀에서 일한다는 걸 세영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설마 도윤이가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 세영은 마치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분명한 협박의 의미가 숨어 있었죠.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자 어머님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세영의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단순한 협박인지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도윤과 하은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지만 어머님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동창회 어떠셨어요? 하은이 밝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명자 어머님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그랬어. 어머님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큰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세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 정말로 도윤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밤새 어머님을 괴롭혔어요. 다음 날 아침 명자 어머님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은과 도윤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어머님만큼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이 문제가 단순한 동창 간의 갈등이 아니라는 걸 어머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뭔가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동창회가 끝난 지 사흘 후 명자 어머님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명자야, 나 세영이야. 정세영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님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죠. 무슨 일이니? 아, 별일 아니야. 그냥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할 게 있어서. 지금 시간 있어? 세영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 숨은 의도를 어머님은 알 수 있었어요. 거절할 수 없다는 것도 함께 말이죠. 어디서 만날까? 내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어. 주소 보내줄게. 세영이 알려준 곳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카페였습니다. 명자 어머님은 평소 입던 옷 중에서 가장 괜찮은 걸 골라 입고 나서셨어요. 그런데도 그곳에 어울릴지 걱정이 되셨죠. 카페에 도착하니 세영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큰 창가 테이블에 혼자 앉아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명품 가방과 시계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명자 왔네. 여기 앉아. 세영이 손짓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리킨 자리는 세영 맞은편이 아니라 옆자리였어요. 마치 부하 직원을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음료 뭘 시킬까? 아, 명자는 아메리카노면 되겠지? 세영은 어머님의 대답도 듣지 않고 직원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주문했죠.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아, 그리고 물 한 잔도요. 직원이 음료를 가져오자 세영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명자야, 물 좀 따라줄래? 내가 목이 마르거든. 세영이 빈 컵을 명자 어머님 앞으로 밀었어요. 어머님은 당황했지만 물을 따라드렸죠. 고마워. 역시 명자는 손이 빨라. 세영은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죠. 아, 맞다. 내 가방 좀 의자에서 내려줄래? 바닥에 놓기는 아까워서. 어머님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세영의 명품 가방을 조심스럽게 옮겨 놓으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거렸죠. 그래, 명자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 세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은 등에 식은땀이 나는 걸 느꼈어요. 내 아들 일 말이야. 도윤이 요즘 회사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도윤이는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명자 어머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세영은 그런 어머님을 보며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하지만 명자야,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좀 험악해. 특히 재무팀 쪽에서 말이야. 세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계속 말했어요. 감사팀에서 내부 조사를 하고 있거든.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말이야. 어머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윤이 재무관리팀에서 일한다는 걸 세영이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설마 도윤이가? 아직은 모르지. 하지만 조사 대상에서 완전히 빠질 수는 없을 거야. 세영의 말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말이야, 명자. 나한테 잘해주면 도윤이 일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드디어 세영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어머님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뭘 원하는 거니? 별거 아니야. 그냥 가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지. 옛날 친구 사이잖아. 세영의 미소는 악마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그 순간 자신이 완전히 세영의 소나기에 들어갔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한편 그 시각 도윤은 회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재무관리팀에서 정기회계 검토 작업을 하던 중 이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한 거예요. 몇 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회계 처리가 조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상하네. 이 계정 처리가 왜 이렇게 되어 있지? 도윤은 동료에게 물어봤지만 모두들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죠. 이건 명백한 분식회계야.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상부에 보고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작에 고위 임원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도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부 고발을 하면 회사에서 살아남기 힘들 수도 있었거든요. 특히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죠. 그런데 양심상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투자자들과 직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지? 도윤은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하은에게 상의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걱정만 끼치고 싶지 않았죠. 그날 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익명으로 내부 제보를 하기로 한 거예요. 감사원이나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방법을 찾아봤죠. 다음 날 아침 명자 어머님은 또다시 세영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명자야, 오늘 시간 있어? 내가 부탁할 게 있거든. 어머님은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세영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거든요. 이번에는 세영의 집이었습니다.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큰 저택이었어요. 어머님은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셨죠. 명자 왔네. 들어와. 세영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집안은 화려했지만 차갑게 느껴졌죠. 오늘은 우리 집 청소 좀 도와줄래? 가정부가 오늘 못 와서 말이야. 세영의 요구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님을 하녀처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청소용품은 저기 있어. 거실부터 시작해줘. 명자 어머님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으셨어요. 도윤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거든요. 세영은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어머님이 청소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치 구경거리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아, 그리고 명자야.
내 구두도 좀 닦아줄래? 오늘 중요한 모임이 있거든. 어머님은 무릎을 꿇고 세영의 구두를 닦으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으셨죠. 역시 명자는 손재주가 좋아. 앞으로 자주 부탁할게. 세영의 말에 어머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굴욕이 계속될 거라는 뜻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명자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으셨죠.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한편 도윤은 회사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익명 제보를 하기로 한 거예요. 양심상 그냥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도윤은 조심스럽게 제보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증거 자료들을 첨부해서 금융감독원에 보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겠지. 도윤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 대가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명자 어머님은 그날 밤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낮에 당한 굴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홀로 고민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은 처연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거든요. 일주일 후 정세영은 명자 어머님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이번에는 시내 최고급 호텔 로비 라운지였어요. 평일 오후인데도 비즈니스맨들과 귀부인들이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죠. 명자 어머님은 그곳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검은색 카디건에 진 바지를 입고 갔는데 주변 사람들의 화려한 차림새와는 너무 대조적이었거든요. 어머, 명자 왔네. 세영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크림색 재킷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끼고 있었죠. 앉아, 명자야. 오늘은 특별한 자리거든. 세영 주변에는 몇 명의 여자들이 더 앉아 있었어요. 모두 세영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같았죠. 비싼 옷에 화려한 액세서리를 걸친 채로 명자 어머님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소개할게. 이분이 내가 말했던 명자야. 고등학교 동창이지. 세영의 소개에 다른 여자들이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들이 어딘가 불편했어요. 마치 구경거리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 정말 소박하시네. 세영이 말이 맞았구나. 여자들의 수군거림이 명자 어머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명자야, 오늘은 우리가 하는 봉사활동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 세영이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충격이었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거든. 너도 그런 사람 중 하나잖아. 순간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여자들이 웃음을 참는 것 같았어요. 명자 어머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세영아, 그게 무슨... 아, 기분 나빠하지 마. 사실이잖아. 분식점 하면서 어렵게 사시는 거 맞잖아. 세영의 말에 다른 여자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명자 어머님은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도윤 생각에 꾹 참으셨죠. 그런데 명자야, 오늘 몸이 좀 안 좋아 보이네. 괜찮아? 사실 어머님은 며칠 전부터 몸살 기운이 있으셨어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때문에 컨디션이 최악이었죠.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그래. 그럼 오늘은 일찍 가도 돼. 세영의 말에 어머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세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죠. 잠깐, 명자야. 인사는 하고 가야지. 네. 우리 모든 분들께 정중히 인사하고 가라고. 세영의 목소리에는
명령조가 섞여 있었어요. 어머님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여자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안녕히 계세요. 그런데 세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런 인사 말고. 제대로 된 인사 말이야. 제대로 된 인사요?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인사하라고. 세영의 요구에 라운지 안다른 손님들까지 시선을 돌렸어요. 명자 어머님은 굴욕감에 몸이 떨렸지만 도윤을 생각하며 허리를 숙였죠. 잘 가세요, 명자야. 세영의 만족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은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명자 어머님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영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명자. 라운지 앞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어머님은 얼어붙었어요.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가려고 해? 세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그런데 그 분노는 연출된 것 같았죠. 어머님을 더 큰 굴욕에 빠뜨리려는 계획적인 행동이었어요. 아니에요, 세영 씨. 그런 게 아니라. 세영 씨? 야, 너 정신 나갔어? 나보고 씨를 붙여? 세영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는 상황이었죠. 죄송해요, 세영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세영의 손바닥이 명자 어머님의 뺨을 강하게 때렸어요. 그 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죠. 어머님은 충격에 비틀거렸습니다. 뺨이 화끈거리고 귓속이 윙윙거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침묵하며 지켜보고 있었죠. 이게 예의야? 어른한테 함부로 하는 거야? 세영은 계속 소리를 질렸어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죠. 명자 어머님은 뺨을 부여잡고 서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절대 흘리지 않았어요. 자존심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하은이 나타났습니다. 하은은 같은 호텔 다른 층에서 검찰 업무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잠시 휴식 시간에 1층 로비로 내려온 거였죠. 그런데 로비 라운지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님이 한 여자에게 뺨을 맞고 서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머님? 하은이 다가가려 했을 때 명자 어머님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어머님의 눈은 간절히 말하고 있었어요. 오지 마. 제발 오지 마. 내가 나서면 도윤이 위험해진다. 어머님의 절망적인 눈빛을 본 하은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무언가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세영은 하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어머님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어요. 하은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죠.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시어머님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의 눈빛이 그것을 막고 있었어요. 뭔가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신호였죠. 명자 어머님은 고개를 숙인 채 라운지를 떠났습니다. 하은은 어머님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엘리베이터로 돌아갔어요. 회의실로 돌아간 하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당한 굴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셨는지도 궁금했어요. 명자 어머님은 호텔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뺨은 아직도 화끈거렸고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지켜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거든요. 도윤이를 지켜야 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님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렸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어머님은 거울 앞에 서셨습니다. 부어오른 뺨을 보며 마음을 다잡으셨어요.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거죠. 어둠 속에서 어머님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로 남아있지 않겠다는 의지로 가득 찼어요. 그날 밤 하은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본 시어머님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뺨을 맞으시면서도 도움을 청하지 않으시던 그 절망적인 눈빛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하은은 침실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어머님 방 앞을 지날 때 작은 소음이 들렸어요. 혹시나 해서 귀를 기울여 보니 어머님이 무언가를 뒤지고 계시는 소리였죠. 문틈 사이로 어머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오래된 상자를 꺼내서 그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계셨죠. 뭐 하고 계세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은 깜짝 놀라며 상자를 덮으셨어요. 아, 하은아. 잠 못 자니? 네, 어머님도 잠 안 오세요? 어머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상자를 다시 열어 보이셨어요. 그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작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죠. 이게 뭐예요? 옛날 물건들이야. 가끔 이런 밤에는 생각이 많아져서 그래.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하은은 어머님 옆에 앉았죠. 사진 한 장이 하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님이 한 여학생과 함께 찍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학생의 얼굴에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어머님, 이분은 누구세요? 고등학교 동창이야. 정세영이라고 하는 아이였지. 하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오늘 어머님을 괴롭혔던 그 여자가 바로 이 사진 속 인물이었거든요. 어머님은 사진을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때도 참 힘들었어. 세영이는 어려서부터 나를 못살게 굴었거든. 어떡해요? 집안이 어렵다고 놀리고 성격이 내성적이라고 따돌렸지. 그런데 나는 그때도 참기만 했어.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아팠겠죠. 왜 참으셨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했거든.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 하은은 어머님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을 어머님을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어머님은 일기장을 펼치셨어요. 고등학생 때 쓰신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오늘도 세영이가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언젠가는 이해해 줄 것이다. 어린 시절 어머님의 순수한 마음이 그 짧은 문장에 담겨 있었어요. 하은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죠. 도윤이 왔네. 어머님이 상자를 정리하시려 하자 하은이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오늘 일 때문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 호텔에서 어머님 보았어요. 그 여자가 정세영이 어머님한테 그런 짓을 하는 걸 봤어요. 어머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들켜서는 안 될 일이 들킨 거였죠. 하은아, 그건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왜 혼자 견디고 계세요? 하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은 고개를 떨구셨죠. 도윤이 때문이야. 도윤 씨 때문이요? 세영이가 협박했어. 도윤이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고. 그 순간 거실로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지쳐 있었죠.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하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하은아, 어머니. 나 회사에서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도윤은 망설이다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내부 고발을 한 일, 그 이후 받고 있는 보복에 대해서 말이죠. 대기 발령이 떨어졌어. 업무에서도 완전히 배제됐고 도윤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3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죠. 그게 다가 아니야. 동료들도 나를 피해.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아. 조직적인 따돌림이 시작된 거였어요. 하은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죠. 정세영이 어머님을 괴롭히는 것도 도윤이 회사에서 당하는 일도 모두 연결되어 있었어요. 계획적이고 치밀한 보복이었죠. 도윤 씨, 정세영이라는 사람 알아요? 정세영? 우리 회사 오너 집안 사람 말이야? 네,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은은 오늘 본 일을 도윤에게 설명했어요. 도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죠. 그럼 어머니가 당하신 일이 내 때문이라는 거야? 도윤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어머님은 아들을 위로하려 하셨지만 말이 나오지 않으셨죠. 세 사람은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각자의 고통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죠. 하은은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 이런 고통을 당하도록 둘 수 없었어요.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어머님, 도윤 씨. 하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제가 나서겠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어머님과 도윤이 하은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변한 걸 느낄 수 있었죠. 검사로서의 하은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하은은 검찰청에 일찍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빨리 사무실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켰어요. 어젯밤 계획한 일들을 체계적으로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죠. 가장 먼저 호텔 CCTV 영상을 확보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검사로서의 직권을 활용해 호텔 측에 협조를 요청했어요. 폭행 사건 수사를 위해 로비 라운지 CCTV 영상이 필요합니다. 호텔 보안팀장은 즉시 협조했어요.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하은의 가슴이 뛰었죠. 정세영이 시어머님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이 영상 원본을 보존해 주시고 복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증거 확보의 첫 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은은 곧바로 2번째 단계로 넘어갔어요. 도윤의 회사에서 벌어지는 조직적 보복에 대한 정황을 수집하는 일이었죠. 이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어요. 하은은 먼저 도윤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내부 고발자들의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패턴이 여러 건 발견됐어요. 모두 재무팀 직원들이네. 패턴이 명확했어요. 회계 부정을 발견해서 제보한 직원들이 모두 대기 발령을 받거나 업무에서 배제되고 있었죠.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보복 조치들이 모두 정세영의 지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황이었어요. 하은은 회사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들을 추적했습니다. 검찰 수사 권한을 통해 확보한 자료였죠. 세영 여사님 지시사항입니다. 해당 직원에 대한 업무 배제 조치를 취해주세요. 인사팀장이 보낸 메시지가 여러 건 발견됐어요. 모두 내부 고발자들을 겨냥한 것들이었죠. 하은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발견을 했어요. 시어머님의 분식점에 대한 위생 신고가 여러 차례 들어왔다는 사실이었죠. 모두 익명 신고였는데 IP 추적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 IP 주소, 정세영의 집에서 나온 거네요. 모든 익명 신고가 정세영의 자택에서 이루어졌다는 증거였어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었던 거죠. 하은은 더 많은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정세영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짓을 해왔다는 정황들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적 괴롭힘이 아니야.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복, 위력에 의한 폭행, 그리고 지속적인 괴롭힘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오후에 하은은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님과 도윤에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우리한테 이길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하은이 확보한 자료들을 보여드렸어요. CCTV 영상, 회사 내부 문건, IP 추적 결과까지 모든 것이 정세영의 범죄를 입증하고 있었죠. 하은아, 이런 걸 어떻게 구했니? 도윤이 놀라며 물었어요. 하은은 침착하게 대답했죠. 검사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이제 정세영을 법정에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두려움에 떨고 계셨죠. 하은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더 큰 보복이 올 수도 있어. 어머님, 이제는 달라요. 우리한테 법이 있어요. 하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여전히 걱정스러워 하셨죠. 그래도 하은아, 괜히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 어머님, 하은이 어머님의 손을 잡았어요. 참는 건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부르죠. 하은의 말에 어머님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어요. 평생 참는 게 미덕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였죠. 이제는 제대로 싸워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은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정세영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관련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폭행죄, 모독죄, 업무방해죄, 그리고 내부 고발자, 보복 등 여러 혐의로 기소할 계획이었죠. 한편 정세영은 자신에게 수사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여전히 명자 어머님을 괴롭힐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해야겠어. 세영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곧 모든 것이 뒤바뀔 거라는 걸 알지 못했죠. 하은이 확보한 증거들은 완벽했습니다. 정세영의 모든 범죄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하은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진짜 전쟁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정세영은 아직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였죠. 권력을 남용하고 약자를 괴롭혔던 모든 행위들이 법정에서 심판받게 될 거였어요. 하은이 확보한 증거들 앞에서 정세영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거였죠. 판세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 후 정세영의 남편인 김재환 회장이 먼저 구속되었습니다. 회계 부정과 관련된 결정적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이었어요. 도윤의 내부 고발로 시작된 수사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횡령과 배임이 드러났죠. 김재환 회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뉴스에서 김재환이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한때 지역 경제계의 실력자였던 그의 몰락이었죠. 정세영은 남편의 구속 소식을 듣고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신에게도 수사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세영은 변호사를 찾아가 발악했어요.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죠. 하은이 확보한 증거들은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일주일 후 정세영에게도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폭행, 모독, 업무방해, 그리고 남편의 범죄에 공모한 혐의까지 여러 가지였어요. 정세영 씨, 체포영장에 의해 긴급 체포합니다. 세영이 고급 미용실에서 나오는 순간 수사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 당당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건 말이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세영은 끝까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거든요. 법정에 선 정세영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평소 입던 명품 옷 대신 회색 수의를 입고 있었어요. 교만했던 표정도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하은은 검사석에 앉아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정세영은 지난 수개월간 피해자 이명자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모욕했습니다. 법정에는 그동안의 모든 사실이 공개되었어요. CCTV 영상이 재생되자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죠. 영상 속에서 세영이 명자 어머님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호텔 로비에서 벌어진 그 끔찍한 순간이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났어요. 이것은 단순한 폭행이 아닙니다. 권력과 돈을 이용해 약자를 짓밟은 조직적 범죄입니다. 하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어요. 방청석에 앉은 명자 어머님도 고개를 들고 계셨죠. 증인으로 출석한 어머님은 처음으로 모든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참는 게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걸. 어머님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학창 시절부터 시작된 괴롭힘, 최근의 갑질, 그리고 아들을 인질 삼은 협박까지 모든 게 밝혀졌죠. 아들이 회사에서 쫓겨날까봐 무서워서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어요. 세영은 변호인을 통해 반박을 시도했어요. 피고인은 단순한 동창 간의 다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았어요.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은은 정세영 자택에서 나온 IP로 이루어진 위생신고 기록들을 제시했어요. 수십 차례에 걸친 악의적 신고였죠. 이것이 단순한 다툼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괴롭힘입니다. 또한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진 조직적 보복도 낱낱이 드러났어요.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모두 세영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증거였죠. 피고인은 남편과 공모하여 내부 고발자들을 탄압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모범죄입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세영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하나씩 법정에서 밝혀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선처를 호소했어요.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영은 끝까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죠. 저는 그냥 옛날 친구와 농담을 한 것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방청석의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에 분노가 터져나왔죠. 판사는 최종 변론을 마친 후 선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습니다.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정세영의 행위는 개인의 존엄성을 짓밟은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특히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괴롭힌 점은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 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선고는 예상보다 무거웠죠. 피고인 정세영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탄식과 박수 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어요. 세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죠. 남편 김재환 회장에게는 더욱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어요. 피고인 김재환의 횡령 규모와 내부 고발자 탄압 행위를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두 사람 모두 법정 구속되었어요. 한때 지역사회의 권력자였던 그들이 완전히 몰락한 순간이었죠. 선고가 끝난 후 법정을 나서는 명자 어머님의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하은아, 고마워. 어머님이 하은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에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도윤도 회사에서 완전히 복직되었습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모두 시정되었어요. 정의가 승리한 거네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그동안 견뎠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거였죠. 하은은 이 사건을 통해 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진짜 법조인의 역할이라는 걸 느꼈어요. 세상은 결국 정의가 통한다는 걸 이 사건이 증명해 보인 셈이었죠. 권력과 돈으로 사람을 짓밟으려 했던 세력들이 법 앞에서 무너졌거든요. 이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될 거였어요. 더 이상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세상 말이죠. 6개월 후 명자 어머님의 분식점에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가게 안에서 어머님은 당당하게 서 계셨어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거나 주눅 들지 않으셨죠. 어머니, 김밥 추가로 2줄 부탁드려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동안 억압받았던 마음이 풀리면서 본연의 밝은 모습을 되찾으신 거였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머님을 응원하게 되었어요.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분으로 알려졌거든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용기를 내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네요. 단골 손님들도 어머님을 더욱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어머님은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럽기보다는 감사했죠. 도윤은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로서 겪었던 일들이 오히려 그의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어요. 박 과장님, 정말 용감한 일을 하셨어요. 저희 회사에서 그런 분을 모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새 직장의 임원이 도윤을 진심으로 환영했어요. 양심을 지킨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회사였죠. 도윤은 이제 당당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위축되지 않았어요. 여보, 오늘 회의에서 제 의견을 당당하게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하은에게 말하는 도윤의 표정이 밝았어요. 자신감을 되찾은 거였죠. 하은은 다시 검사 업무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책상 앞에 앉아 새로운 사건들을 검토하는 하은의 모습은 이전과 달랐어요. 더욱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였죠. 정의란 거창한 게 아니구나. 하은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누군가가 맞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정의였어. 이번 사건이 하은에게 준 교훈은 명확했어요.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 세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가게에 손님이 많이 오셨나 봐요. 하은이 환한 미소로 물었어요. 어머님도 기쁘게 대답하셨죠. 그래, 정말 감사한 일이야. 사람들이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게 느껴져. 도윤도 새 직장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제 경험을 높이 산 것 같아요. 세 사람의 대화에는 더 이상 걱정이나 불안이 없었어요. 당당하고 희망찬 이야기들로 가득했죠. 우리가 참지 않는 법을 배운 것 같아. 어머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은이 어머님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이 용기를 내주셔서 우리 모두 달라질 수 있었어요. 아니야, 하은아. 내가 나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을 거야.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날 밤 세 가족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이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으면서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는데 이제야 하늘을 볼 수 있겠구나. 실제로 어머님은 고개를 들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죠. 하은은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어요. 가족이 함께 당당하게 걸을 수 있게 된 이 순간을 말이죠. 앞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정의롭게.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자신감과 희망이 가득했어요. 이제 이 가족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참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들의 당당한 삶이 말이죠. 어둠을 뚫고 밝게 빛나는 가로등처럼 그들의 미래도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박정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